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기출문제. 저희 앞서 봤던 내용들이 저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이 1번, 2번, 3번, 4번까지네요. 4번까지가 저희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같이 볼게요. 문제 1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제일 체크할 거는 일단 관세 협정 같은 경우는 관세 분야만 해당한다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최악 상대국이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고 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독립된 관세 영역은 제외한다.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말고도 다른 영역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저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3번, 4번, 5번 쭉 봐주시고,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에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재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맞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부가가치 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과반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틀렸죠? 네, 일정 수준 이상이잖아요. 딱 특정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과반이란 말을 쓴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넘어가 보면은 문제 3번도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일단 1번, 2번, 3번 보기가 그렇습니다. 협정 관세라고 하는 것을 쭉 보시면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요거 맞나요? 인상을 하는 것은 나오면 안 되죠. 제가 하는 게 뭔데요? FTA라는 거죠. 자유무역 협정을 하는 것이고 관세를 낮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인상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아까 봤던 거죠. 작년 나왔던 문제는 더 쉬웠어요. 그냥 괄호를 주고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렵지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내용을 듣다가 잘 모르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문제를 보면 이게 뭘 물어보는구나, 어떻게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저희 1페이지 와보시면은 저희 법의 제2조 정의 2항이 나오는 거 있는데 한번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용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관세법 제2조가 용어의 정의를 말하거든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특례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례법은 일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일반 법에서 내용 넣기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정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거기 정하는 게 없을 경우에는 일반 법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없더라도 관세법의 그 정의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내용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3조 나와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FTA라고 하는 것은 협정을 가지고 한 거죠. 협정. 말 그대로 자유무역 협정이니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FTA를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약속을 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협정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될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둘 간에 합의한 내용이 되잖아요. 저희 무효로 가정해 본다면 계약서가 되는 거겠죠. 협정이 당연히 제일 우선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각 국가에서는 국내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국내법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FTA 관련해서는 이게 FTA 관세 특례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관세법이 될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중에서 협정이랑 얘랑 내용이 다른 게 있을 때 뭘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적용이 다른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협정이죠. 왜냐면 이게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기본.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둘과 약속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나머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얘랑 별개인 거고 좀 크게 관련 없을 것 같고 협정이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요걸 지키는 거죠. 요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별도로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협정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특례법이랑 서로 다른 게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협정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협정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뭐가 우선 될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특례법이니까. 이렇게 돼요. 구조 순서가 이렇게 되죠. 요거를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 겁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면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법에서 정하는 게 원래 있는데 이거를 따로 법을 만들어서 특례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 법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엄청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특례에 관련된 것들만 따로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법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2항 보겠습니다.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협정을 기초해서 나온 거잖아요. 협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약속들 했던 협정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랑 좀 서로 모순되게 서로 상충되게 내용을 정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 협정이라 하는 것들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국내 법이 되는 거예요.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것도 저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어렵지가 않은 개념인데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용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요. 용어의 정의 안에서도 체크할 것들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다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 시험에 나왔거나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은 정의 있잖아요. 이 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 한 번씩은 나왔던 주제들이에요.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있잖아요. 이게 다 한 번씩 나왔던 주제들이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내용 보실 때는 그냥 외운다는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잡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디를 바꿔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체크를 해서 보시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 옆에 보면 시행 규칙 나오는 거 있는데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올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EFTA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원국, 그다음에 중미공화국의 회원국하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말하는 그 범위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가면 옆에 2호가 나오죠. 유, 호, 소호 이거 봐야 돼요. 2호, 3호, 4호, 5호, 6호 다 보셔야 됩니다. 7, 8, 9, 10 다 봐야 되네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 봐야 되네요. 네, 영역 일부 빼고 다 봐야 되네요. 그러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법으로 와보시면요. 법 제3조도 다 나왔던 주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내용 자체가.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으로 가보죠. 협정관세 적용. 여기도 저희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협정관세라는 것은 그거였잖아요. FTA를 적용함에 적용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을 하는 거고요. 협정관세 적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FTA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저희가 세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수입을 할 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는 걸 해줘야 그래서 수입할 때 관세율을 적용받고 통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볼게요. 4조 협정관세이랑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 철폐 비율, 인하 비율, 수량 기준 등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협정에서 정하는 게 다 있었을 거예요. 개별 협정들이 있을 거죠. 한미 FTA, 한중 FTA, 한 EU FTA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정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건데요. 그거를 저희 국내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저희 FTA 특례법 시행령에 가면 별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별표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할 건 뭐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협정 그 관세의 어떤 세율, 협정 관세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바꿔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체크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시행령에 제2조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별표 몇에 있다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1항부터 2항, 3항 쭉 나와 있는데 요게 각 협정에 따른 양어 세율은 별표에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요거는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별표 1, 별표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왼쪽에 와볼게요. 법으로 가보겠습니다. 2항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와 84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83조가 뭐냐면 용도세율의 적용 신청이에요. 용도세율. 다음 84조는 저희 품목분류 체계 수정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재부 장관은 관세율표, 그 다음에 품목분류표, 그 다음에 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76조에 따른 일반 특혜 관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품이 그러니까 HS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죠. 세율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보시면은 일단 다 넘어가죠. 중요한 거는 없어가지고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 9페이지 가보면은 제 3조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용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3조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 적용입니다. 말 그대로 볼게요. 수량에 따라서 협정 관세에 차등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등을 두겠다. 이게 뭐랑 비슷한 개념인 거냐면은 저희 관세법에 보시면 관세법 73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국제협력 관세에 가면은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높은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때에도 그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그 수량을 정해놓고 시장 접근 물량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낮은 관세를 부과시키고 그거 초과하는 것들은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키는 게 있었는데 그걸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관세법상에 할당 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할당 관세. 할당 관세는 수량을 정해놓고 수량보다 이게 초과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인하할 때 수량 제한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게 있었던 거고, 수량을 정해놓고 수량에 달하기 전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했다가 그게 초과되면 높은 관세를 부과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량에 따라서 협정 관세라는 것이 변동되는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한번 볼게요. 1항 법 제4조 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에서 일정 수량에 대해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호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발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게 모든 협정이 다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일단 특정 협정에서 이 내용을 정하는 게 있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지금 FTA를 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아니고 모든 협정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정된 협정에서는 이 수량에 따라서 협정 관세를 다르게 하는 게 있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에 따라서 협정 관세에 대해서 차등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100개. 자, 수량을 100개로 정한 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수입하는 물품의 수량이 100개보다 이내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거를 초과하게 됐다. 초과하여 수입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얘를 10%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 말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이거 적용할 때는 세관장에게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수입신고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서 FTA 적용을 하겠다고 말하게 될 텐데,
세관에서는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입되는 수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관이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거를 이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 장관 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품목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요걸 좀 담당해 달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이 수량보다 이내인 경우에는 추천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수입하는 물품의 수량이 100개를 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수입하려는 사람에게 추천서라는 것을 발급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세관에 제출을 할 때 추천서가 있으면 세관은 수량이 아직 넘지 않았구나라고 봐서 낮은 관세를 적용해 주는 것이고,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높은, 좀 초과된 걸로 보거나 아니면 이걸 지금 확인받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할당 관세도 마찬가지인 거고 국제협력 관세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추천서라는 것을 받아서 제출을 했을 때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거예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위임을 받는 쪽은 협회 쪽이죠. 협회. 물품을 관장하는 무슨 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무슨 부가 되죠. 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무슨 부, 예를 들면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이런 데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가 담당을 하거나 그쪽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무슨 협회 쪽으로 너가 업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쓴 거죠. 요거 제출을 할 때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수리 전까지라 말 쓰고 있긴 하지만 일단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입신고할 때 제출하세요라는 거예요. 수입신고할 때 제출하시고 아무리 늦어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쓴 거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잖아요. 원칙은 이러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이 내용은 저희 관세법에도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추천서 제출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용도세율 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단 조건이 있죠. 수입신고 수리부터 15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말했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 세관에서는 사용 소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정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라, 그 말이 뭐냐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이 왜 들어가 있었을까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이 통제하는 장소가 됩니다. 보세화물은 세관이 통제하는 장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구역이라는 거는 세관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라, 보세구역에 아직 있다는 거는 세관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보세구역에 반출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반출됨으로써 세관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반출되고 나서는 수입신고 수리부터 15일이 경과 안 됐다더라도 인정을 안 해줘요. 신청해주면 당연히 기각을 합니다. 이거 인정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얘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물품을 사용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1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낮은 세율, 그렇죠? 수량에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양호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차는 주무부 장관 또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하지만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둔 거죠. 혹시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보세구역에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쓴 거잖아요. 단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면 안 됩니다 말 쓴 거죠. 보세구역은 세관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통제하는 장소가 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사용한 것이 있었다면 세관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해서 그 안에 장치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것을 벗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사용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물건들 모두가 내공품이 되는 거라서 요거는 세관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보세구역을 벗어나면 이런 물품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신청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이 내용은 관세법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세율, 할당관세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항을 볼게요.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호된 물품의 수량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을 하고 적용 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 수량을 그날 수입 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추천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에서는 선착순으로 발급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입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해 주겠다고 한 거죠. 자, 100개라는 수량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원칙은 선착순으로 발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수입하는 사람한테 이 추천서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절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평균 봤을 때 평균 하루당 한 20개 정도가 발급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지금 남아있는 거 봤더니 10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선착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비례해서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할당관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였거든요. 일단 기본 원칙은 선착순대로 배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발급을 해주겠다. 하지만 맨 여기 마지막 날 있잖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지금 이게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때는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수입 신고했던 것을 다 취합해서 전체에 남아있는 수량을 수입 신고했던 수량에 비례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는 먼저 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가보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는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제가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걸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어느 협정에 적용되는 건가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특정 협정에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협정이 여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품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다만 협정이 어디가 적용되는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호는 EU죠. EU, 유럽연합, 2호는 미국, 3호는 뉴질랜드, 4호는 중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5호는 그 밖에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인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EU, 미국, 뉴질랜드, 중국이 해당이 되는 거죠. 4가지가 있으니까 만약 혹시라도 문제를 내기는 좋겠죠. 다른 나라랑 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 어느 협정이 있는지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말씀드렸고요. 3항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 수량, 배정 수량, 남은 적용 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즉 관세청 고시로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말을 한 거고요. 실제로도 관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공식 공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내용을 내용을 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4항 주무장관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채약 상대 국가 1항에 따른 항도 수량 내 협정 관세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저희가 이런 걸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저희는 모든 것들이 행정법이랑 관련된 행정법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뭐를 언제까지 한다라는 것을 갖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무 장관이 채약 상대국과 협의를 했을 때 협의했던 그 내용이 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기재부 장관에게 내용을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5항에서는 이제 기재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필요한 게 있으면 관련된 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시행규칙 2항에 기재부령으로 정한 체약 상대국이라는 것이 유럽연합 당사자, 미합중국, 중국, 영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 나온다면 아마도 이 협정을 가지고 낼 것 같아요. 다음 중 여기에 적용되는 협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5조로 가보겠습니다.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관세법에 나온 거랑 내용이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런 게 있었어요. 관세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한번 복습 겸 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49조에 나와, 50조? 제5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요런 게 있었어요. 자, 1순위 세율은 국내 산업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관세율을 1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 긴급 관세, 이런 것들이 여기 언급이 되는 거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혜택을 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관세법 상에서는 국제협력 관세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저희 편익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2순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 나오는 것들은 3가지가 있는 거죠.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4순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특혜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5순위는 잠정관세, 6순위는 기본관세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죠. 기본관세, 기본세율. 이게 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여기에 FTA가 들어갑니다. FTA는 여기 관세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감으로써 순위가 하나씩 밀리는 거죠. 뒤로. 밀린다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들어간 이유가, 그 조건이 뭐냐면은 얘는 지금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관세법상 얘랑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건데, 만약에 얘랑 두 개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낫다면 얘가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죠. 이게 낮다면 우선 적용되는 거고, 반대로 얘가 높다면 얘가 먼저 적용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만 얘랑 같다면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것이든 얘를 하든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 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법에 나와 있는 세율이 FTA 세율보다 더 낮다면 관세법의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두 개 같다면 상관없다는 거죠. 뭘 먼저 적용하든 관세법이든 FTA법이든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랑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경우라면 우선 적용된다라는 말도 포함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써있잖아요. 같거나 높다면 관세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쓴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낮다면 관세법이 아니라 이 법의 내용을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을 쓴 거죠. FTA 세율은 여기보다도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낮다면, 얘가 더 세율 낮다면 얘보다 얘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자, 2항 보겠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51조, 57조, 63, 65, 67조 2, 68, 69조 2호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게 뭘까요? 1순위 세율이 되는 거죠. 1순위 세율은 관세법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 여기가
얘보다 먼저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것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6조로 가볼게요.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입니다.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호 해당 수입 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일 것. 2호 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최악 상대국일 것. 3호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뭘 말을 하는 거냐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일 것. 이 말이 뭐냐면 양허를 하는 품목일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오해를 받는 데가 있는데 저도 업무를 하면서 이제 연락 받을 때 어쩌는 걸 받게 되는 게 있냐면은 무슨 협정이 체결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요. 화주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취급하는 물품이 그러한 원산을 갖고 있는 물건인 것인데 그럼 내가 지금 취급하는 물품은 이제부터 관세 0%가 되는 거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FTA 체결하게 되잖아요. 일단 물품을 구분할 때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FTA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허를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양허라는 거는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서로 간의 약속에 따라서 관세를 정하는 거거든요. 관세율을 정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인하를 말을 하긴 합니다. 인하. 관세를 낮추는 것을 저희가 양허라고 말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낮추는 게 많으니까. 어쨌든 양허를 안 한다는 거는 세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FTA 했다고 해서 우리가 관세율을 낮추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민감 품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를 주고 상대방 저희들이 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취약한 물품들 같은 경우에 치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방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보통 뭐가 되는 거냐면은 1차 상품이 돼요. 그래서 농산물 이런 것들은 FTA 했다고 해서 바로 0%가 되지는 않아요. 보통은 아예 그냥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반발이 심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한중 FTA 하게 됐을 때 중국 쌀이 얼마나 쌌었겠어요. 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난리 나는 거예요. FTA 하게 되면서 얘가 싸게 들어오면은 한국 농민들은 다 죽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각 국가별로 이런 것들 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양보하더라도 요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양허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요거를 한 번에 즉시 철폐를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걸로 오해를 하는 거죠. FTA 됐다고 하게 되면 다 철폐가 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단계별로 내려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아예 대상이 아닌 것도 있어요. 요걸 제가 뭐라 보냐면은 양허를 안 한다는 거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허를 하는 것을 적용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해당 수입 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일 것. 이게 어떤 말로 보이는데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협정에 따라서 양허 대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물품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거죠. 양허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 자체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취급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양허를 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최악 상대국일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7조가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2호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 해당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쓴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FTA를 적용하려고 지금 내용을 검토하는 게 있다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보고 이게 해당 협정에서 양허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거고요. 양허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이 되는가를 2호에서 보는 거예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했는가. 요게 돼야 원산지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호,
이 모든 것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세관에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호는 행정 절차를 말을 하는 거죠.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 8조 또는 9조에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요. FTA에 따라서 낮은 세율 적용받으려면 아까 말했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 원산의 결정 기준을 순역을 해서 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서는 수입자가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세관에게 신청을 했을 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위에 1호, 2호가 모두 된다 하더라도 3호에 따라서 협정만 적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기 안에 하지 않으면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7조 가보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하실 거라 생각하는 게 관세법에서도 이랑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원산지 확인 기준이라고 나오는 게 있었는데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죠. 1항 보겠습니다.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그렇죠. 협정이 기본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중에 어느 하나를 원산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이거 뭘까요? 완전 생산 기준이죠. 그 다음에 2호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요거를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생산된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실질을 따져서 실질적 변형을 따져가지고 원산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보면은 세번 변경 기준을 말을 하는 거죠. 세번 변경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원산지 재료가 완성된 물품과 비교했을 때 품목 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바뀐 경우, 달라진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경우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나목,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요거는 부가가치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다목의 경우에는 주요 공정 기준 또는 가공 공정 기준이라고 말을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 공정 기준 같은 경우는 물품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특정 공정을 수행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거든요. 보통 뭐가 되는 거냐면 화학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섬유류 같은 경우가 해당이 돼요. 섬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옷을 만들 때 반드시 재단 공정, 봉제 공정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원단을 자르고 그다음에 바느질 하는 거죠. 봉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보통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나라에서 반드시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했어야지만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기준이 주요 공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은 기타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정에 따라서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두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밖에 기타 협정에 정하고 있는 것을 충족했을 때도 원산지로 인정한다라고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가서 보면은 제4조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말을 쓰면서 별표 1, 별표 2 써 있는데 저희는 뭘 봐야 되냐면은 별표 1, 2, 3, 4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시행규칙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요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를 뭐 별표 몇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자, 주의할 게 있죠. 앞서 봤던 것 중에 양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협정관세 적용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양어 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였고 그게 시행령 별표에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랑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두 개를 묶어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양어 세율에서 양이랑 뭐 대통령령의 뭐 대랑 합쳐가지고 양대 이렇게 온다든지 결정 기준하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결시 이렇게 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좀 편하지 않으세요?
결시라면 뭐 시험을 안 본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시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안 되겠네요. 시행령도 시니까. 규? 이라고 할까요? 결규? 이상한데. 아무튼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고 요거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건데 나오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법을 불문하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법으로 와볼게요. 그 다음에 2항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 선적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직접 운송 원칙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산지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운송 원칙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시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중 FTA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중 같은 경우는 최악 당사국은 한국과 중국이죠. 둘 간의 말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최악국이라고 하는 최악 상대국이라 하는 것들을 요거를 저희가 영내국이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영내라는 것이 협정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중국이라고 가정해보고 여기가 한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직접 운송 원칙은 이 협정 국가들 간에만 물품이 운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와야 된다고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홍콩에 갔다가 홍콩에서 한국에 왔다. 요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콩은 중국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참고로 중국의 영역 범위 안에 홍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제3국이 돼요. 3국. 여기는 당사국, 여기는 제3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오면 이렇게 오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 운송 원칙이죠. 요거를 왜 두고 있는 거냐면은 수입국은 이 물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국끼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3국을 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배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거쳐서 오면은 물품의 원산지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 갔다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쓴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여기 갔다 오긴 왔는데 내가 이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적용받지 못하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인정해줘요. 직접 운송 원칙의 예외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뭘 했냐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비가공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하는 겁니다. 비가공증명서 또는 비조작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들렀던 이 나라에서 이 정부에서 발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업체는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있다 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발급해주면 여기 수입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원산지가 안 바뀌었구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단서가 있어요.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이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보세구역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보세구역. 그 말이 뭐냐면 보세 화물 상태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보세 화물에 대해서는 되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걸 쓰거나 다른 데로 가져가면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세금 징수하기 전의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쓰게 통제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보세 구역에 있었다는 거는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통제. 관세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 화물 상태로만 있었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어떠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보세로 들어가겠죠?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걸 쓸 수가 있나요? 못 씁니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처벌받죠.
처벌받기도 하고 관세 징수받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보세구역 보세형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거죠. 요게 그 운송 목적으로 갔던 거고 거기 가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관세법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4번 보겠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 요건 등에 관해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쵸. 협정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혹시라도 이게 기본 우리나라 법의 내용인 것인데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련된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옆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시행규칙 제5조가 있는데 요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 결정이에요. 1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7조 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조 2항 단서가 뭐였을까요? 직접 운송 원칙의 예외를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보세 화물 상태로 운송 목적으로 갔다 온 거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실제 원산지가 여기 맞다 하더라도 적용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배제를 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쓴 거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봤더니 예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직접 운송의 원칙으로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쓴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통제를 받지 않았다라든지 거기에 가서 추가 작업을 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럼 그 얘기 들어간 거예요. 1호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생산 과정 또는 작업 과정이 추가된 경우로 써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한 게 있으면 당연히 인정 안 해주죠. 또 단서가 있어.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 선적, 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 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추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건 작업을 말을 할 건데요. 생산을 한 건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작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얘가 물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오랜 기간 또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 목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는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 어떤 뭐가 있을까요? 생선을 갖고 오는 게 있는데 얘를 그냥 갖고 오면 다 썩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걸까요?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하고 올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물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운송에 필요한 사역, 선적, 포장에 필요한 작업,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죠. 요거는 물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온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필요한 작업들을 한 거예요. 요런 건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수입국에서 이걸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산지가 바뀔 정도의 작업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그 다음에 2호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 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수입 통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보세형 상태일 때는 그 나라에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통관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통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수입국이에요. 한번 가정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입국에 한국에 있는 세관, 직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여러분들이 세관 공무원이고 제가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중 FTA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품을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중국에서 홍콩에 갔다가 홍콩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거 한중 FTA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못 해준다. 왜냐하면 직접 온 게 아니니까요. 안 된다고 말 썼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갔던 이유는 운송 목적으로 간 거였던 거고 제가 여기 가서 그 홍콩 세관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오케이를 해주는 거고요. 입증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 못 해주겠다 라고 한 거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갔을 때는 통제를 받는다는 거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뭘 못한다는 거죠. 한번 좀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건 들어오면은 보세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보수 작업 할 수 있긴 하지만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해체 절단은 굉장히 이제 원래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견본품 반출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왔는데 보세 구역에 가서 내 물건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만졌어요. 막 사용을 해봤어요. 바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받아요. 그냥 관세 징수 당하고 바로 이거는 문제 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뭘 못하는 거예요. 내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뭐냐면 관세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렇게 와야지만 인정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운송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라면 여기서 뭘 안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직접 운송 원칙은 저희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예요. 관세법도 나온 적이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요거에 관련해서 문제 하나만 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어디를 보시면 되겠냐면은, 자, 저희 어디냐면은, 문제 2번 볼게요. 제2장의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제2장의 문제 2번. 원산지 인정과 관련한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1번, 보세 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거 되겠죠? 2번, 경유지구 보세 구역에서 보존을 위한 추가 작업. 되죠? 가능하고. 다음 3번에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괜찮죠? 다음에 4호,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추가된 경우는 괜찮잖아요. 5번에 가서 보면 보세구역 밖에서 세관의 통제 없이 선적이 됐대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직접운송 원칙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